안녕하세요. 백석의 시와 삶 이야기 네 번째 수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백석의 시가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 현대 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요. 강의의 마지막에는 백석의 시를 저희가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좀 만나봤으니까 이후에 또 백석의 시를 혼자서 읽어보고 싶을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부가해서 이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자, 백석의 시가 후배 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생각해 보면 후배 시인들의 백석의 시에 어떤 특징을 가져와서 쓴다는 것은 그 특징이야말로 백석의 시에서 아주 특별한 특징, 주된 특징이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석 시의 고갱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후배 시인들이 자신의 시에 새롭게 창조를 하는 작업 같은 것들을 했다는 거겠죠. 백석은 실제로도 후배 시인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5년도에 시인세계라는 잡지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 이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시인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영향을 준 선배 시인을 꼽으라고 했을 때 백석 시인이 1등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도연이라는 시인은 그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냐는 백석 시의 흰 바람벽이 있어의 한 구절을 가지고 시집을 쓰기도 했고 또 백석 시의 유명한 작품 중에 모닥불이 있는데 안도연 시인이 창비라는 출판사에서는 모닥불이라는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안도연 시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백석의 평전을 써서 백석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신 연구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죠. 네. 이만큼 백석은 후배 시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죠? 그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 이전에 약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네.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문학과 관련된 담론에서 자주 활용되던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옮겨놓은 개념은 조너선 컬러라는 사람이 기호의 추구라는 책에서 쓴 구절을 번역한 것인데요. 상호 텍스트성이란 어떤 한 작품이 지닌 그 이전의 특정한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작품이 한 문화의 담론적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느 한 텍스트가 어떤 문화의 다양한 언어나 의미 행위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문화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나타낸다. 네, 제가 읽긴 했지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텍스트를 쓴다는 것은, 그죠? 가령 시를 쓴다는 것은 그 시가 읽히는 문화적 공간 안에서, 그죠? 그 문화적 공간에 흘러들고 있는 문화적 기억에 자신의 새로운 텍스트를 참가시킨다는 거예요. 참여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신이 참여시킨 그 텍스트는 기존의 그 문화적 기억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문화적 전통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작품들을 많은 시인들이, 그죠? 많은 소설가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그 관련성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텍스트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는 그 텍스트가 홀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쓰이기 이전에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 속에서 쓰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 이 작품을 썼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자기의 작품 안에 스며들게 한 어떤 문화적 기억, 그 전대의 문학적 전통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문의학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들을 흡수하고 변형시킨 결과물들이다. 뭐 어떻게 보면 이 학자의 말을 좀 따라서 작품을 읽는다면, 그죠? 그런 작품 읽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 안에 스며들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발견해 나가면서 읽는 일. 그죠? 왜냐? 모든 작품들은, 그죠? 다른 작품들을 흡수하고 변형시키는 과정 속에서 쓰여지니까요. 그죠? 이게 문학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뭐 설명이어서, 그죠? 좀 약간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창조도, 그죠? 기존의 전통과 무관한 창조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전통에 반기를 든 창조일지라도, 그죠? 그 반기 역시도 일종의 기존의 전통에 대한 반응이고 대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의 작품들을 가지고 우선 백석의 시의 흔적들이 요즘 시인들에게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작품은, 이 시도 길어서 제가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김사인이라는 시인이 출간한 어린 당나귀 곁에서라는 시집에 실린 통영입니다. 통영. 네. 통영은 백석의 고향도 아니면서 백석의 어떤 특별한 장소처럼 시인들의 시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 인용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륵산 비알 올망졸망 누워 계시던 먼촌 처가 할매 할배들께서도 억세고 정겨운 통영말로 봄 장마를 고시랑고시랑 나무라시며 흰 뼈들 다시 접어 끙 돌아눕는 저녁입니다. 저로 말씀드리면 이래봬도 충청도 보은극장 앞에서 한때는 놀던 몸, 허리에 걸리는 저 기압대에 홀려서 앳된 보슬비 업고 걸려 민주지산 덕유산 지나 지리산 끼고 돌아 진양 산청 진주 남강 훌쩍 건너 단숨에 통영 충렬사까지 들이닥친 속 없는 건달입니다만 어집 막내 처제가 있어 형부하고 쫓아나올 것 같은 명정골 따뜻한 골목입니다. 동백도 벚꽃도 이젠 지엽고 몸 안쪽 어디선가 시릉시릉 여치가 하나 자꾸만 우는 저녁 바다입니다. 네, 일부를 옮겨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그 뭐 백석 씨의 흔적이라고 할 거 발견하셨나요? 우선 직접적인 흔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영정골 따뜻한 골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백석은 통영이라는 작품에서 명정골을 난이라는 어여쁜 처자가 사는 곳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데요. 김사인 시인은 여기는 난이라는 처제를 슬쩍 비틀어서 막내 처제가 형부하고 쫓아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막내 처제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막내 처제의 언니인,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거기에 살았던 기억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백석이 난이라는 어떤 처자를 떠올렸던 구절을 막내 처제라는 구절로 변형시켜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륵산 비알 올망졸망, 비알은 비탈의 아마 사투리일 거예요. 그렇죠? 올망졸망, 고시랑고시랑, 그렇죠? 또 여기 넘어가면은 시릉시릉,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는 백석이 사슴이라는 시집에서 많이 보여주었던, 그렇죠? 그 토착어의 어떤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을 많이 거기서 썼었죠, 그죠? 그 모습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석은 많은 기행 시편들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중간에 민주지산, 덕유산 지나 지리산 끼고 돌아 진양 산청 이렇게 나열되는 이 구절 역시 백석이 기행시의 어떤 그 모습에서, 그죠? 보여주었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역이라는 제목은 너무나도 백석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이 어린 당나귀 곁에라는 시집에는 목포, 삼천포 등의 지명의 시집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지명의 시들이 그죠. 근데 백석 역시도 그죠. 이 창원이라던가 그죠. 이때 통영을 거치면서 마산이라던가 이쪽 일대의 지명들을 시에 쓰기도 했거든요. 그죠. 그런 유사성도 또 한편 찾아볼 수 있는 시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오마주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오마주는 사실은 문학 작품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그렇죠? 오마주는 보통 영화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감독이 자신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을 흉내내서 그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이미지나 대사 같은 것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내는 것, 이걸 오마주라고 보통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오마주와 유사한 어떤 관련성을 백석의 시와 맺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이름이 언급된 시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안도연이라는 시인, 그렇죠?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능소화가 피면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시집에 쓴 고모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네, 고모라는 제목부터 벌써 그죠? 떠올려지는 백석의 그림자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고모의 일부를 제가 옮겨놨는데 그죠? 이 일부의 구절을 보면 너무나도 백석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고모 안분서는 1918년 무호생이다. 호명면 담암리 장태규에게 시집을 가서 사남 사녀를 얻었다. 우리는 담바우 고모라고 불렀다. 태코는 담았고 어마이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고모부가 일본에서 막노동 생활을 할 때 낳은 큰딸의 이름이 담았고였다. 해방 직전에 귀국한 고모부는 말을 크게 더듬고 술을 매우 좋아하였다. 가끔 처가에 올 때 족제비 틀을 가지고 와서 족제비를 잡았다고 한다. 족제비 털은 꼬리로 붓을 만들고 목도리를 만들기도 해서 고가에 팔렸다. 장남 수년이 형님이 경운기를 몰다가 경북선 열차와 부딪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어 방에 들어놓은 뒤부터 고모는 평생을 아들 병바라지를 하고 농사를 짓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고모의 눈에는 우리 할머니를 빼닮았다. 저희가 일강에서 살펴봤던 여운왕 골쪽 안에 그죠? 명절날이 되면 나는 엄매를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그죠? 어디 진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하면서 서술로 이어졌던 것이 그죠? 그 공간에서 만났던 명절날 공간에서 만났던 친척들에 대한 묘사였잖아요. 그때 실리 고모, 실리 고모의 딸, 이런 식의 몇몇 고모와 그 사촌들의 이름들이 호명되는데 이 지금 구절은 정확히 그 여운왕 골쪽에 쓰였던 그죠? 그 구절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문장의 흐름 역시도 그죠? 백석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종의 복문이 그죠?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고요. 그죠? 인물을 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인물의 외양이나 특징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겪은 생의 고난, 그 생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냄으로써 그죠? 한 인물의 삶의 지평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삶의 어떤 존엄성은 물론이고 그죠? 그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역사의 그늘이나 그림자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백석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시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백석의 시에 감명을 받아서 시를 쓰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그죠? 이웃이나 혹은 우리 주위의 평범한 친척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시로 담아내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즘의 영향이라고 해서 백석이 사슴이라는 시집 안에 썼던 짧은 시편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강에서 살펴보았죠. 초동일이란 작품 혹은 절간의 소이야기가 그런 한 예시가 될 텐데요. 그 예시 말고도 사슴이라는 시집에는 한 33편 정도의 시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는 그렇게 짧은 반은 좀 안 되겠네요. 짧은 시편들, 이미지가 강한 시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의 한 편도 제가 가져오긴 했어요. 요 비라는 작품은 백석의 작품입니다. 아카시아들이 언제 흰 두레방석을 깔았나? 어디서 물큰 개 비린내가 온다. 백석 씨가 감각을 활용하는 특별함 중에는 후각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후각은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육체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감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체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감각이지만 많은 시들이 이미지가 승한 시를 쓸 때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그리는데 반해 백석은 이렇게 후각적 이미지도 적극적으로 시에 표출해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온 날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비가 와서 아카시아 꽃들이 떨어졌겠죠. 그랬더니 그 꽃잎들이 떨어져서 땅에 놓인 모습이 흰 두레방석 같이 보였겠죠. 그죠? 한 문장이지만 너무나도 그 비 온 날의 어떤 상황이 그죠? 뚜렷하게 회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게 백석 씨의 강렬한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시각적 이미지가 덧붙여 있는 물큰한 개비린내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죠? 비 오는 날에 식물과 비들이 섞여서 내는 어떤 꽃향기가 떨어진 낙화된 꽃에서 나는 어떤 그 생동감 넘치는 그 향기 이런 것들을 또 포착해내니까 이 시가 짧은 시지만 그죠? 비 오는 날에 어떤 한 공간에 놓여 있는 실감 같은 것들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달해내는 면이 있죠. 자, 앞에 두 편의 시는 백석의 시가 아니라 다른 시인의 시입니다. 불의 장에서라는 그죠? 백석의 시에도 장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시가 있죠, 그죠? 자, 흰 옷은 정결하다. 마지막 조선의 할머니가 외로워 앉아서 파릇한 봄 냉이를 판다. 백석은 후각적 감각을 잘 활용해서 시에 쓰기도 했지만 시각 역시도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잘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색감의 대비 같은 것들을 잘 그려낸 시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그죠? 몇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지금 불회장에서라는 시는 이시영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에서 보면 흰옷과 파릇한 봄냉이가 만들어내는 그 녹색의 어떤 색감 같은 것들이 강렬하게 자리하면서 그죠? 이 봄날의 약간은 애상적인 그죠?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 안에는 너무나도 백석을 떠올리기 좋을 인물의 형상인 할머니가 또 앉아 있죠. 절간의 소 이야기에서 산나물을 추우며 소 이야기, 영험한 소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던 그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백석의 시집 사슴에서는 할머니가 몇 번 등장하는데 가지랑집이라는 곳에는 백석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백석이 아플 때 뭔가 이 무속적 치료 같은 것들도 해줬던 할머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할머니의 이 표상과 그죠? 할머니의 형상과 이 마지막 조선의 할머니의 형상 사이에도 어떤 느슨한 연결성 같은 것들이 포착되기도 하죠. 요 할머니 이야기는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그죠? 이 백석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시를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산길이란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시영 시인의 작품이에요. 밤새워 고라니가 파놓은 흙 위에 흰 눈이 소복히 쌓이었다. 이 묘한 구절이죠. 그죠? 이건 뭐 대단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의 여운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고라니가 노란색 고라니가 와서 혹은 뭐 갈색의 고라니일 수도 있겠죠, 그죠? 흰 눈을 고라니가 파놓은 구덩이 위에 그죠? 황토색 구덩이 위에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이 시각적 질감 역시도 상당히 생생하면서 동시에 아무런 이야기가 덧붙여 있지 않지만 뭔가 어떤 사연이나 어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 구조를 시작점으로 해서 흘러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죠.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시를 쓰다 말았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뭔가 허전하죠. 허전한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죠? 이 비슷한 느낌의 작품을 백석이 노루라는 제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 뭐 고라니 노루 비슷한 거죠, 그죠? 비슷한 과이기도 한데 작품을 제가 인용해 놓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노루가 등장하기보다는 그죠? 어떤 집터를 닦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노루고기를 뭐 구워 먹었다 뭐 이런 식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리고 시가 그냥 끝이 나요.
단순한 장면의 묘사로 끝이 났는데 뭔지 모르게 무언가 깊은 사연 같은 것들이 그 뒤로 더 흘러들어올 것 같은 여운 같은 것들을 줍니다. 그 느낌, 그 느낌을 이시영 시인이 포착을 해서 자신만의 시로 바꿔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자, 아까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나오면 백석을 떠올리게 하는 시 작품들을 요즘에 시인들도 많이 씁니다. 그 중에 문태준이라는 시인이 쓴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예. 문태준이라는 시인은 뭐 수런거리는 뒤란이나 혹은 맨발이라는 시집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의 작품은 어딘가 백석스러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시를 쓰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 작품은 사실은 도시에서 출생해서 도시에서 유년 공간을 보낸, 그죠?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키드들이 쓰는 작품들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 문태준이라는 시인은 아주 젊은 시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유년 공간을 산골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공동체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을 시 속에 가지고 와서 쓸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모습들이 백석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이 지금까지 시를 쓰고 있다면 문태준 시인과 유사한 시 같은 것들이 겹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시의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꿈속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꿈이 들면 꿈꽃이나 들 일이지. 오늘 꿈에는 벌레들이 잔뜩 들었다. 내 형편이 반썩은 복숭아 한 알처럼 되어서 몸속으로 자꾸 벌레들이 꼬물꼬물 들어섰다. 손가락으로 집어 떼어내다 그만 바닥에 엎어져 울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말을 잃고 입만 벌어져 소리 없이 울고만 있었다. 이 꿈을 들고 울려가면 댄님 줄기로 꿈속의 꿈을 씻겨주던 14살의 나를 한번 그렇게 살려낸 할매, 그 무섭다던 할매도 두어 계절 전 눈보라를 따라가고 없다. 어떤 나쁜 꿈, 약간 일종의 흉몽 같은 것들을 꾼 화자가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런 나쁜 꿈을 꾸었다고 말해주면 그 꿈을 씻겨주던 자신의 어떤 할머니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이야기로 시를 쓰고 있죠. 이 할머니의 형상은 너무나도 백석의 가지랑집에서 등장했던 그 할머니는 거기서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묘사되는 어떤 서술들을 보면 무당일 거란 추측이 가능하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 지금 문태준 시인의 꿈속의 꿈에서 어린 아이의 꿈을 돌봐주고, 그렇죠? 거기에 어떤 꿈을 씻겨주는 무속적 행위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 가지랑치 할머니의 모습과 많이 겹쳐져 보입니다. 나를 수호해주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형상, 그런 차원에서의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꼭 백석의 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죠? 표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백석의 시는, 그죠? 그 표상을 시화해서, 그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작품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뭐랄까 약간은 신비롭고 약간은 무속적 행위 같은 것들을 더하면서 나를 수호해주는 이미지로서 할머니의 형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너무나 백석이라는 시인을, 그죠? 떠올리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자, 백석의 작품 가지랑집과 절간의 소 이야기에는 특별한 할머니의 상이 등장한다. 특히 가지랑집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시의 화자와 친밀한 관계를 보이며 유년의 공간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인물이다. 네, 제가 이제 그 요즘 현대 작품들의, 그죠? 최근에 한국 현대시 속에 2010년대
이후의 한국 현대시 속에 백석의 작품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밝히는 논문을 쓰면서 정리했던 구절입니다. 그때 이제 문태준의 작품을 한 예시로 들기도 했죠. 자, 그 시에서 할머니는 무당의 일을 하는데 그로 인해 스스로 병을 앓기도 하지만 동시에 병을 앓는 사람들을 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꿈에 등장하는 할매 역시 나를 심적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돕는다. 그러니까 가지랑집의 할머니도 꿈의 할매도 시에 그려진 어린 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문태준의 시에는 이 할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부처의 상들이 종종 등장한다. 할머니가 마치 부처님처럼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단 것처럼 열애와 같은 할머니상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 열애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시 중에는 백석의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내가 알아 누웠을 때 나의 맥을 짚어가면서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의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의원의 모습이나 이 백석 씨의 가지랑집에 등장하는 할머니의 모습, 나를 돌봐주는, 수호해주는, 그래서 나에게 생의 활기를 북돋아주는 인물의 자리는 어쩌면 비슷한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백석에게는 음식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그죠?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나의 삶의 의지를 북돋는, 그죠? 대상이기도 하고, 그죠? 내 육체 자체를 뜨겁게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그런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식 안에 다양한 문화적 맥락 같은 것들이 숨쉬고 있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영양분을 먹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문화와, 그죠? 우리의 문화의 독특한 형식 같은 것들을 취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등장할 때, 그죠? 어떤 문화가 그 음식이 등장하는 작품 속에, 그죠?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은 무슨 장날의 어떤 장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곽재구라는 시인이 쓴 벌교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수수팥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 고향이 어디세요? 물으니 만주 용정촌이라고 한다. 할머니 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니 오래전 들른 일송정과 해란강 냄새가 났다. 동주를 아세요? 물으니 아무렴 수수팥떡 한 덩이를 주신다. 이 시에도 할머니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죠? 이산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을 개념화한 용어가 디아스포라죠, 그죠? 이산이라고 보통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죠? 이 할머니가, 그죠? 만주에서 벗어나서, 그죠?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가 만주가 고향인데 지금 벌교까지 온 거예요, 그죠? 전라도에 있는 벌교장까지 왔을 거고, 아까 뭐 스치듯이 이야기했는데 장날의 모습이 많이 그려진다는 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장날이라는 것은 도시에 있는 장날이라기보다, 그죠? 어떤 농촌 공간, 그죠? 쇠락한 농촌 공간에 있는 장날의 풍경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날이 그려진다는 것은 우리 도시적 삶의 어떤 공간이 그려져 있다기보다는 백석시에서 자주 그려졌던, 그죠? 사슴에서 자주 그려졌던 어떤 그 농촌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날이 나타나는 시 속에, 그죠? 백석과 유사한 어떤 모습이 구절이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석의 시와 유사한, 그죠? 자, 그리고 할머니의 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더니 할머니가 떠나온 땅의 냄새가 났다. 이런 구절들도, 그죠? 백석이 자주 활용했던 후각적 감각을 통해서, 그죠? 그 후각의 근원이 되는 어떤 장소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시적 기술이 떠올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곽재구 시인의 시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네. 이건 역시도 이국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보았던 벌교장에서는 이국의 땅을 헤매고 있는 인물이 등장했다면, 그죠? 이 시에서는 이국을 떠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시입니다. 자, 이국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나오는 사람의 뒤를 가을 햇살이 졸졸 따라 나서고 있다. 들국화가 핀 철길을 따라 국경 열차가 달리고 있다. 호숫가의 나무 의자에 앉아 햇새를 읽는 이가 헬로우 인사를 한다. 한 번도 들른 적 없는 이 국경 마을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국경 열차가 지나가던 산 언덕 위 처음 본 하얀 용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자, 시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면 이국을 여행하고 있는 듯한 화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국을 여행하는 이 화자가 뭔가 약간 좀 방황하는 듯한 기색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이런 구절 같은 것들을 보면, 그죠? 이 화자가 뭐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다기보다 뭔가 의미를 찾아서 떠도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죠. 뭐 이런 느낌은 당연히 백석의 시가, 그죠? 만주를 헤매던 느낌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백석에게는 유명한 작품 중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남신의주의 유동이라는 마을에 박시봉방이라는 사람,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라고 쓰인 제목의 시입니다. 네. 일종의 편지 같은 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발신지 같은 것들이, 그죠? 쓰여져 있는 작품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작품 속에 보면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그래서 그 찾는 과정 속에서 먼 곳을 떠도는 화자가 또 등장을 해요. 그 등장하는 인물이 혼자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되새김질한다는 게 또 그 시에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백석 씨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찾아오는 날카로운 직관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생각에 가까운 모습이 있는데,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시의 화자가 이 지금 곽재구 씨의 화자처럼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대상 중에 하나, 그죠? 자신의 삶을 기대고 싶은 대상 중에 하나로 발견하는 게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자신과 마찬가지로 먼 숲 어디에선가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은, 그 눈이 오면 눈을 맞을 것 같은, 홀로 그렇게 고독하게 서 있을 것 같은 자작나무를 떠올리면서 생의 의지를 북돋죠. 여기 지금 흰 구름의 하얀 용, 그 용이 어쩌면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는 흰 자작나무를 변형시킨 대상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하얀 용은 당연히도, 그죠? 진짜 용이라기보다 흰 구름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겠죠. 근데 그것을 신이 용처럼 신비하게 바라본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백석이 타지를 떠돌면서 자신의 삶의 의지를 찾고 싶을 때, 복돋고 싶을 때 생각을 했던 여러 대상들 중에 하나가 작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인들이 있었죠. 릴케, 도연명, 그죠? 프란시스 잼, 이런 사람들이 떠올려질 텐데, 이 시의 화자 역시, 그죠? 햇새를 떠올리죠. 햇새. 뭔가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좀 감쇄시킬 어떤 친구 같은 존재로서의 문인들, 그죠? 이 시에서도 햇새를 읽는 과정 속에서, 그죠? 햇새를 읽는 이를 만났다는 이런 표현 속에서, 그죠? 문인들, 시인들, 작가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방황 속에서 그 뭐랄까 좀 안정감을, 그죠? 획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석이 만주를 떠돌면서 썼던 시편들에 비해서 이 시편에도 짧은 시긴 하지만 어떤 방황과 고뇌가 담겨 있긴 하지만, 백석보다는 살짝 뭐랄까 그 고뇌의 질량이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석의 백석이 떠돌던
그죠? 그 과정은 사실은 당시에 그죠? 그 떠돌던 삶의 배경 속에 있었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생각을 하자면 그 떠돌미 언제 끝날지를 확정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여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곽재구 시인에서의 이 외국의 여정은 그죠? 그냥 즐거운 여행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죠? 귀국으로 돌아올 것들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돌아올 비행기 티켓 같은 것들이 그죠? 끊겨 있을 여정이겠죠. 그죠?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자, 백석의 기법이 문장의 형식으로 전해진 경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시도 재밌게도 제목이 제목은 아니네. 제목은 환절기인데 그죠? 배경이 통영입니다. 박준이라는 시인이 그죠? 쓴 시 속에 들어있는 작품, 시집 속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네. 나는 통영에 가서야 뱃사람들은 바닷길을 외울 때 앞이 아니라 배가 지나온 뒤의 광경을 기억한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무릎이 아주 차갑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비린 것을 먹지 못하는 당신 손을 잡고 시장을 세 바퀴나 돌다 보면 살만해지는 삶을 견디지 못하는 내 습관이나 황도를 백도라고 말하는 당신의 착각도 조금은 누그러들었다. 우리는 매번 끝을 보고서야 서로의 편을 들어주었고 끝물 과일들은 가난을 위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입술부터 팔꿈치까지 과즙을 뚝뚝 흘리며 물 복숭아를 먹는 당신. 나는 그 축농 같은 장면을 넘기면서 우리가 같이 보낸 절기들을 줄줄 외워보았다. 자, 백석의 기법. 역금이겠죠, 역금. 그렇죠? 역금의 형식이 이 지금 환절기라는 시의 문장 속에 그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문을 활용해서 그죠? 복문을 활용해서 시의 언어를 그죠? 쓰는 시의 문장을 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복문을 활용하게 되면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녹아들게 되죠. 그러니까 가령 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거울 수 있는 구절과 가벼울 수 있는 구절이 같이 한 문장 안에 섞여 있어요. 이연에 보면 살만해지는 삶을 견디지 못하는 내 습관과 황도를 백도라고 여기는 말하는 당신의 착각. 앞에 것은 그죠? 뭔가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괴로움,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지는 시인의 모습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죠. 뒤에 말하는 당신이 백도를 황도라고 말하는 착각은 약간 가벼운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라는 비유를 하자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그죠? 앞에 고뇌도 너무 무겁지만 않게 만들고 그죠? 뒤에 감각도 뒤에 쓰여있는 구절의 어떤 유기도 그 고뇌를 약간은 좀 뭐랄까요?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얽혀들게 함으로써 그죠? 우리 삶의 복잡한 어떤 심사나 그죠? 복잡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 속에 자리하는 방식으로서의 백석이 자주 활용했던 역금이란 기법이 젊은 시인들의 문장 속에서 복문의 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활용되고 있다라는 식의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석의 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백석의 시는 그런 역금의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의 내면과 생각과 이런 것들만 얽혀냈던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기억들, 생활상들, 혹은 그 인물이 겪어낸 특별한 고난을 그려내면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성도 이런 것들을 한 자리 안에 모여들게 했던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백석의 특별함이 기법적으로만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 그죠? 그런 문화적 기원을 복원하는 차원까지 못 이루고 그냥 복잡한 내면 같은 것들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백석이 그려냈던 고향의 특별함이 있는데, 그죠? 그 백석의 고향의 형상과는 좀 달리 고향을 그려내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백석의 어떤 구절들을 가져왔다기보다 백석이 중요하게 문제 삼았던 고향의 형상을, 그죠? 뭔가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만의 어떤 고향을 그려내는 언어로 시를 썼던 시인들의 작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무안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은 서효인이라는 시인이 쓴 시집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서효인 시인의 무안이 실려있는 이 시집에는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치 전국의 많은 지명들을 제목으로 일부러 삼아서 그죠? 시를 쓴 것처럼 기획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무안이라는 자기 고향도 그 시 안에 녹여서 그 시집의 한 편의 시로 실려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이 같은 남자를 만나 한참을 떠들다가 입을 다물었다. 본적이란 근본적으로 슬픈 것이다. 남자는 살이 쪘고 독한 술을 잘 삼키게 생겼다. 저런 남자를 잘 안다. 사투리를 숨기고 있지만 뱉지 못하는 억울함 같은 게 아랫배에 꾹꾹 담겨 있을 것이다. 무안에 언제 갔던가. 아무도 챙기지 않는 조부의 무덤이었다. 무슨 드라마 흉내라도 내려는가 소주를 들고 갔었는데 이 무덤이 그 무덤인지 알 수 없었다. 헐겁게 드러난 소나무 뿌리에 소주를 비워버리고 무안을 떠났다. 왜 무덤에는 얼굴이 없는가? 왜 고향에는 눈, 코, 입이 없는가? 왜 우리는 없는가? 왜에 대해서 본이 같은 남자는 최선을 다해 떠들었다. 소주가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다. 우리는 고향과 나이를 따져들다가 소나무 뿌리 앞에서 멈춰섰다. 아랫동네 윗동네에서 우리들의 할아버지는 우연히 만나 불량한 짓을 하다가 잠시 슬퍼했을지 모르겠다만 그게 다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얼굴이 없고 돌아가야 할 곳은 비석 같은 타양뿐이 없다. 백석이 그려냈던 고향의 질감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고향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백석에게도 슬픔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고향은 그죠? 슬픔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죠? 슬픔의 렌즈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시는 근본적으로 슬픈 것이다.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의 맨 마지막에 보면 돌아갈 곳은 비석 같은 타양뿐이었다. 그죠? 백석은 타양 속에서도 고향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에는 그죠? 돌아갈 고향을 완전히 삭제시켜 놓고 있어요. 백석의 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백석의 시와 대비해서 봤을 때, 그죠? 최근 한국 시에 그려져 있는 고향의 형상이 그죠?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백석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였잖아요, 그죠? 이 무안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이 같은, 그죠? 뭔가 고향이 같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가 백석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같은 어떤 정겨움 같은 것들은 전혀 없죠. 그죠? 빨리 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와 헤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잔뜩 그려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백석이 그려졌던 고향이 형상이 그죠? 이 최근에 그려지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편들 속에서는 그죠?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백석의 작품을 저와 읽은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실 거고 여러분들 혼자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강의 때 몇 번 이름이 언급된 분 중에 하나가 안도현 시인이죠, 그죠? 안도현 시인이 백석평전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백석평전 안에는 백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우선 기록돼 있고요. 그리고 시인의 직관으로 백석의 삶을 축해듯 써낸 구절들이 또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백석은 해방 이후에 북에 살았기 때문에 북에서의 삶에 대한 정보가 뚜렷이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없어서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공백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백석 평전은 백석의 북에 관련된 기록 몇 가지와 그죠. 그다음 백석의 작품들을 통해서 북에서의 생활까지도 추측해내는 그런 어떤 시인의 직관이 살아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죠? 흔히 시인과 시인의 삶과 시 세계는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문학 연구 쪽으로 보자면 형식주의적 연구를 취하는 사람들은 그죠? 시 작품은 시인의 삶과 별개로 봐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한 시인의 시 속에는 그 시인이 살고 있던 삶의 배경과 삶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그죠? 녹아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백석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시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백석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물이 있으면 백석의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이 백석 평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백석의 시를 해설한 책들입니다. 이 파란색 책은 백석시 바로 읽기라고 백석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 중에 고영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백석 시에 대한 해설은 물론이고 백석 시의 옛날 자료들을 모아서 백석 시의 정본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셨는데 이 정본 백석 시집입니다. 우리가 여기 화면에 띄워놓고 본 시들은 백석 시의 백석의 시가 처음 발표됐을 때 원문 그대로가 원문 그대로 인용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현대어적 어떤 그 변형 같은 것들을 거쳐서 본 것인데 이 정본 백석 시집에는 백석이 처음 발표했던 시기의 작품의 원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원형의 현대어적인 판도 같이 실려 있어요. 백석 시의 옛날 질감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자, 백석 시 바로 읽기에는 백석 시의 많은 시편들이 편편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편한 해석들은 물론이고 그 작품들의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작품이 백석의 다른 작품들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식의 서술도 채워져 있어서 백석 시의 어떤 큰 시색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백석 시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은 여러 명의 저자가 썼어요. 근데 그 저자들이 백석 시 바로 읽기와 마찬가지로 백석 시의 편편들을 분석해냅니다. 그 분석해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는 시인들이 참여하기도 했고 연구자가 참여하기도 했고 어떤 평론가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를 시인이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백석의 시를 백석 시 연구자가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면모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시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인들이 포착해내는 시의 특별함, 백석 시의 특별함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책은 백석 시의 물명고라는 책이에요. 물명고라는 책은 사물의 명칭과 관련된 저장고, 시어 사전이에요. 백석의 시 속에 등장하는 3천여 개에 넘는 시어들을 일일이 다 해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 맥락을 거느리고 있고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까 백석시 바로 읽기의 저자 고영진 선생이 낸 책이기도 한데요. 백석의 시는 제가 시를 보면서 낯선 방언들을 일일이 다 해석해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낯선 단어의 질감 그리고 그 낯선 단어가 거느리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책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시에 대해서 백석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명칭과 사물과 그 명칭과 사물이 거느리고 있는 어떤 문화적 기억을 살펴보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열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려낸 백석의 시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큰 도움이 되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문학 작품은 그죠? 같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나만의 시간 안에서 그 작품을 들여다보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쌓이면 그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작가의 삶과 작품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네 번의 강의를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